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호만 진행하는 본격 임익장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17화입니다. 저는 양기자이고요. 오늘은 김경수 평론가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원래 아영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영님이 건강이 갑자기 어제 컨디션이 좋지가 않다고 하셔가지고 네, 오늘 부득이하게 단둘이 근데 진행할 리는 없어요. 네, 단둘이 진행하면은 어떤 방송이 나올지 뻔히 느낌이 저는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김경수 평론가님한테 다른 분 혹시 계시냐, 대타로 나와주실 분 빨리 근데 사실 하루 전이어서 저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또 낮에 하니까 녹음을 오늘따라. 근데 평일날 제가 아무튼 딱 계셨어요. 네, 오늘 일단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개 대학생이고요. 어제 도서관에 앉아 있다가 전화 받고 갑자기 끌려오게 됐습니다. 네. 이름은 민상이라고 합니다. 네, 민상님 오셨고요. 사실 김경수 평론가님 어떤 관계입니까? 옛날에 제가 인문학적 개설의 이상한 블로그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 블로그의 팬이었어요. 네, 그렇죠. 댓글 막 달고 이제 소통하다가 인터넷 친구가 되고 그렇게 오타쿠 동료로서 지금 네, 오타쿠 톡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오타쿠 친구들만 모아놓은 톡방의 같은 멤버입니다. 네. 그래요. 오타쿠 이야기랑 오늘 방송이랑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은 들어보시면 뭐 대충 알 겁니다. 네, 사실 오늘 원래 시작하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얼마 전이었어요. 녹음 기점으로는 오늘 폐막을 했고 얼마 전 지난주 막 이제 끝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5번째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다녀오긴 했는데 그렇게 다 셋 다 많은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원래 가까운 데에 있으면 오히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몸 핑계든 저 핑계든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주나 부산 가면은 내가 갔다 오는 뭐 차비라든지 네. 뭐 숙박비라든지 이런 게 아까워서라도 아침 1회차 놓치지 않고 막 그죠. 일단 비몽사몽해서 가고 앉아서 자고 차라리 그래서 잔 영화가 상당히 많고 네, 워터 맞아요. 같은 영화 아무튼 그런 영화들 그러니까 앉아서도 자자 차라리 네, 일단 앉아서 가고 재미가 없으면 자는 거지 뭐.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그런 식의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서울에서 하는 영화제나 부천에서 하는 영화제나 뭔가 가까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보고 싶은 거 보자 좀 이따 오후에 한 3, 4일차쯤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보게 된 게 저희 아마 두 분이서 같이 본 게 쇼잉업을 같이 보셨나요? 저는 쇼잉업을 안 받고 쇼잉업 보셨죠? 전 쇼잉업을 봤습니다. 이번에 개막작이 쇼잉업인데 어떤 작품이었나요? 쇼잉업은 그 퍼스트 카우의 감독으로 한국에 널리 알려진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신작으로 그 여성 예술가의 일상적인 삶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이 여성 예술가가 그 전시회를 열기까지의 과정, 그 전시회가 쇼잉업이잖아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때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건데 그 영화 되게 잔잔하고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원래 이 감독님이 퍼스트 카우도 저도 봤지만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미국의 풍광과 자연. 네, 아니면 삶과 동물 막 이런 거. 맞아요. 여기도 보니까 스틸샷만 보니까 뭐 고양이도 막 있고. 네, 맞아요. 네. 이게 그 켈리 라이트 감독님의 연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인물이 딱 지나갈 때 그 뒤에 숲을 같은 것들을 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쇼잉업은 아무래도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숲을 같은 거를 보여줄 때 그냥 그 집안에 있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 동물 얘기하셨는데 여기선 비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비둘기 지나갈 때 되게 푹푹 날아가면 놀라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비둘기 너무 귀여워가지고 비둘기가 뭐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군요. 비둘기도 그렇게 찍는군요. 네, 역시 거장은 달라. 그러니까요. 고양이도 귀여운데 비둘기가 더 귀엽습니다. 아까 쓰레기 보에다 비둘기 떼들이 그냥 먹잇감 먹는 거 보고 있었는데 과자 먹고 갑자기 그거 듣다가 이거 들으니까 달라보야겠네요. 그리고 좀 웃긴 게 비둘기도 약간 그 눈이 여러 색깔이 섞여가지고 되게 그 못생긴 비둘기가 있고 되게 눈이 초롱초롱한 비둘기 있잖아요. 근데 초롱초롱한 비둘기라 가지고 비둘기 되게 예쁜 애를 캐스팅했어요. 저는 그거 하나 봤었는데 나 좀 봐줘 하나 봤는데 먼저 나 좀 봐줘가 그 어멘다 크레이머 감독의 작품인데 여기 보니까 주인공이 옛날에 가수이자 배우였던 베트 미들러 유명한 베트 미들러의 딸인 소피 폰 하세베르크가 주연을 해가지고
1980년대 TV 쇼예요. TV 쇼인데 네. 약간 여기서 TV 쇼 분위기는 약간 이제 상업 영화 느낌인데 가면서 좀 실험 영화가 됩니다. 아. 가면서 뭔가 사이키델릭하고 막 이런 느낌이. 근데 여기 이제 사실 또 레이건 시대니까 당시에 네. 네. 뭔가 미국봉스럽게 막 옷들도 막 거의 원더우먼급으로 입고 다니고. 네. 그때 좀 그 원더우먼 1984도 네, 그랬지만 그죠,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를 잘 묘사하면서 동시에 여성 스타 배우가 당시 느낄 수 있었던 온갖 감정을 합쳐서 전복시키는 그런 실험 요소가 좀 강했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나올 때 사실 이제 분위기 좀 듣잖아요. 졸았어도 있었고 잤어도 있었고 저는 끝까지 버텼는데 왜냐면 이게 영화 시간이 1시간 20분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이 1시간 20분이 그냥 그 쇼예요. 그 쇼의 처음부터 끝까지야. 아, 그냥 실황을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실황을 연출하는 느낌인데 실황 중간이 약간 옛날에 여기 이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브라운관 TV 시대에 옛날에 자석을 갖다 대면요. 네네. 브라운관이 약간 으그러져요. 이걸 해보신 분이 여기 아마 두 분 있어요. 있군요. 저도 어릴 때 집에 있었거든요. 네, 브라운관 TV를 자석에 갖다 대면 좀 약간 이상하게 네. 됩니다. 말굽 자석 같은 거 갖다 대면 약간 그런 비슷하게 약간 변질되고 막 그러면서 막 맞아요. 공포스러운 존재가 나타나는 그런 게 인상적인데 아무튼 이거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졸았을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흥미로운 작품이었고 그리고 뭐 보셨나요? 저는 지금 그 예매를 제가 1시간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고 싶었던 거 막 위민 토킹이나 이런 거 다 놓쳐가지고 아하. 예, 안토니아 프라인이랑 질투는 나의 힘 보고 왔거든요. 둘 다 옛날 고전 영화들인데 예. 안토니아 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페미니즘 영화의 정전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보면은 되게 증조 할머니부터 증손녀까지의 어떤 여성 계보를 뭔가 마술적 리얼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와서 뭔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되게 신화처럼 이렇게 보여주는데 꽤 세련되면서도 좀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여성 영화제라 그런지 주변에 봤는데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관객 중에 남자가 저랑 그분밖에 없어가지고 좀 이게 전 정말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예, 재밌게 봐도 되는 건가 좀 이런. 그래서 제가 바비 볼 때 딱 그랬어요. 예, 좀 그냥 바비 언론사에서 좀 약간 비슷했어.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상영관에서 한 번 더 보러 갔는데 그때 남자가 저 혼자뿐이었어요. 안토니아 슬라인은 현재 지금 웨이브랑 왓챠 이런 데서 또 보실 수가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그 질투는 나의 힘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좀 밤이어서 살짝 졸았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그 문성근과 박해일의 뭐라고 할까요? 그 유해한 남성성 연기가 좀 질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중간에 박해일이 그 공사장 모래더미에 막 누워가지고 모래를 막 이마에 떨어뜨리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뭐 이런 대사 시연 장면이 있는데 네. 그때 진짜 박해일 그때 참 아름다웠지만 이 에스테틱에는 참 튕겨 나오게 된다. 갑자기 저는 이거 듣고 왜 복수는 나의 것이 생각나가지고 저 헷갈렸어요. 예, 보기 전까지. 심지어 감독 이름도 그죠, 그죠. 박찬옥 감독님이 맞아요. 박찬욱. 순간 혼동했어요. 저 네. 잠깐 여기에 문성 박해일 씨가 나온다고? 잠깐만 그래가지고 잠깐 혼동했어요. 네. 아무튼간에 그리고 사실 아마 공통적으로 봤나요? 공통적으로 안 보셨나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둘은 일단 확실히 본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위민 토킹. 네, 보고 싶었는데 못 봤죠. 맞다 예매 안 네.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위민 토킹 좀 졸았어요, 솔직히. 근데 저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초반부에 너무 조별 과제 같아가지고 힘들었고요. 초반이 조금 힘들었어요. 네, 저도. 네, 근데 후반부에 가면서 이렇게 인물들의 서사가 하나씩 설명돼 가면서 영화가 이렇게 좀 계속 견고해진다고 해야 되나? 성장형 영화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사라폴리 감독님이 찍을 때 되게 많이 고심을 했구나. 왜냐하면 피해자를 드러낼 때 보통은 이렇게 피해자를 정면으로 찍거나 이런 방식을 찍으면 그 피해자를 약간 카메라가 포르노적으로 묘사한다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네, 사라폴리 감독님은 그 피해자가 그 피해를 당한 순간을 다 위에서 아래로 찍는 버드 아이즈 뷰쇼트로 찍는데 그게 이 피해자가 피해 당한 사실과 트라우마들을 되게 중화되어서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점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 감독님 전작 중에 우리도 사랑일까도 약간 그런 뭔가 그런 장면이 나올 법한데도 최대한 좀 자제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건조하게. 그래서 이 작품이 저도 보면서 이게 사실 실한 거를 저는 몰랐어요. 실화를 모르고 왔어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는 걸 처음 봤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립된 종교 공동체 마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사는 여성들이 있는데 마을 남성들이 저지른 연쇄 성범죄의 실상을 알게 되고 떠날 건지 남을 건지 이거 하는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막 대사에 1900 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뭐 어쩌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인가? 왜냐면 옷들도 약간 근데 솔직히 이게 2차 세계대전 직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라는 옷도 막 그렇고 그래서 좀 애매했는데 막 달구지도 끌고 다니니까 장난 아니고.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인구조사 2010년 조사를 한다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순간에 그 배우가 있었는데 얼굴 많이 봤는데 그 배우 그분이 딱 오시는데 나 그 순간 머리 땡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40년대 50년대가 아니었어? 네, 2010년대였어. 2010년대였어. 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 두 번째로 깜짝 놀란 거는 이게 오랜만에 유니버셜 피처스에서 배급을 했는데 여태껏 개봉을 안 한 게 신기해요 국내에서. 그러니까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개봉이 힘들다면은 보통 요때쯤이면은 이제 뭐 VOD라든지 이렇게 풀리는데 최대한 풀리지도 않은 거예요. 풀리지도 닐리지도 않았다는 게 신기해요. 왜냐면 이게 아카데미 각색상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홍보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배우들도 쟁쟁하잖아요. 심지어 그죠, 맞아요. 그죠. 루니마라의 제시 버클리, 베니쇼에 뭐 등등등 해가지고 클레버 프랜시스 맥도날드 네 클리어프 맥도날드가 직접 이제 제작도 하고 참여를 했었죠. 제작도. 맞아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브래드 피트도 기획사 있었고 왜냐면 플랜 B 대표니까 이름 다 있고 했는데 정작 이거를 개봉이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약간 그 개봉하기 힘들 것 같긴 해요. 바비가 실패한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죠. 저들 약간 페미 영화라고 낙인 찍힌 이미 제목 자체가 뭐 그런 그죠. 거고 그런 게 최대한 관객 수를 동원해봤자 10만 명에서 5만. 많아봤자 50만까지인데 이거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봉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IPTV가 안타깝죠. 뜰 줄 알았는데 IPTV도 안 뜨고 신기했어요. 옛날 같은 거 더빙 CD가 있었으면은 한 3년 뒤 토요명화 명화극장에서 할 만한 영화인데 맞아요. 아직도 더빙이 존재했다면은 딱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전혀 이제 블러나 이런 거 할 만한 게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네. 딱 명화극장에서 그냥 틀어줘도 될 만한 그런 영화인데 왜냐하면 조별 과제만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조금 이게 아쉬웠어요. 이 배급이 여태까지 공백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한국 그래요.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국내에서 이제 10억 달러를 넘긴 영화, 전 세계 10억 달러 넘긴 영화 중에 국내에서 100만 관객을 못 넘은 영화가 한 4편인가 있어요. 그 중에 3편이 뭐냐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1, 스타워즈 에피소드 8, 스타워즈 에피소드 9이고요. 그리고 바비예요. 10억 달러 넘긴 영화 중에. 그러니까 스타워즈와 바비랑 같은 라인이야.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데 뭐 한국에서는 완전 마니아 완전 그런 영화가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아무튼간에 왜 이렇게 위민 토킹을 길게 얘기했냐면 사실 올해 아카데미 각색상은 요게 받았고 내년 아카데미 각색상뿐만 아니라 지금 유력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작품상도 있고 감독상도 있고 뭐 나무 주연상도 있고 뭐 등등등 뭐 촬영상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얘기할 영화는 오펜하이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오펜하이머 얘기를 저희가 보통 한 영화인데 1시간 잘 안 넘어가요. 1시간 넘어가는 게 없는데 거의 1시간 30분을 넘게 오늘 얘기하고 그 대신에 오늘 얘기 다 못한 뭐 러닝타임 좀 오버된 경우는 다음 시간까지 연장해가지고 중간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야기하는 2부작으로 처음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어떤 작품인가요? 네, 오펜하이머는 한국인들이 특히 사랑하는 감독 놀란의 12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영화로 킬리언 머피가 오펜하이머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의 정적 스트로스를 맡았습니다. 그동안 CG를 사용하지 않기로 유명한 놀란 감독이었기에 원자폭탄 폭발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지, 그리고 한국 개봉일이 8월 15일 광복절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개봉 전부터 굉장히 큰 화제였죠. 영화는 크게 3개의 시간대를 오가는데요. 우선 컬러로 묘사되는 오펜하이머의 대학원 시절부터 맨해튼 프로젝트 참여까지의 시간대가 있고요. 저는 오펜하이머의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는 비공식 청문회, 그리고 그에 되게 대칭적으로 배치되는 스트로스의 청문회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논란은 지금껏 테넷, 인터스텔라 등에서 방대하고 복잡한 세계관을 그렸던 것과 달리 오펜하이머와 스트로스의 시점을 통해서 어떤 전쟁이나 메카시즘의 광풍 속에서 1인칭으로 느낄 수 있는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펜하이머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사후에 이런 영화도 만들어주고 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감독도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그거 하하가 그거 쓰지 않나요? 근데 네, 맞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튼 총평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희 30분 30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대충. 네. 네, 그 논란을 왜 싫어하는지.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의 이번 작품을 볼 때 느낀 거는 감독상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결기와 그다음에 이 감독이 어쨌건 사회 문제를 맞닥뜨리는 감독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펜하이머를 통해서 약간 지금 시대를 마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점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이 작품을 생각보다 높게 쳐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특유의 기교 과잉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만큼 장대한 스펙터클을 구사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구조를 가지고 놀 수 있어라고 하는 감독의 역량을 드러내는 그런 걸 줄이는 대신에 오펜하이머의 약간 혼란스러운 내면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뒤로 좀 물러선 게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미상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논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고요. 뭔가 이제 과잉돼 있고 그리고 이제 논란의 영화도 영화지만 논란이 이제 한국 영화 팬들에게 좀 향유되는 방식도 좀 많이 좀 문제적까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어딘가 뒤틀려 있는 면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오펜하이머도 사실 보면은 이제 뭐 알프벨잡에 나와서 과학자들과의 관계라든지 뭔가 이렇게 되게 영화라기보다는 차라리 애니메이션처럼 향유를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이제 여기서 파인만이 나오고 아인슈타인이 나오고 이런 캐릭터의 이런 어떤 뒤에 TMI들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즐거워하는 식으로 좀 논란의 영화가 어떤 논란의 의도와도 다르게 좀 그런 식으로 향유가 되어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논란에게서 중요한 것은 캐릭터보다는 세계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면에서 뭔가 이제 테넷이나 인터스텔라에서도 다들 이제 리뷰형의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이제 어떻게 이 세계관을 분석을 할 것인가 혹은 양자역학 이런 거를 끌어들여와서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애초에 오펜하이머랑 스트로스라는 캐릭터를 잘 구축을 해놨고 거기에 이제 1인칭으로 접속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여전히 뭔가 애니메이션 같다고 저는 이제 왜냐면 영화보다 애니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만 되게 에반게리온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에반게리온 생각이 났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좀 더 직구로 던져서 얘기를 하자면 크리스토퍼 놀란 팬들이 상류하는 거는 약간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 자체라기보다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약간 물리학 이론을 이렇게 그렇죠. 응용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그 물리학 이론이 킵손이라든가 네.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맞아요. 검수를 한 건데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약간 과학 지식을 이렇게 전시하는데 네. 허영심을 드러내는 데 쓰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그죠. 있어가지고 인터스텔라 때부터 전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약간 지적 허영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다. 그죠. 세계관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모르고 보면은 너무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에 온통 이제 이거는 보고 가시라. 맞아요. 물론 보고 가는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사실 보고 가는 게 도움이 어느 정도 되긴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게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가 놓여져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약간 세 가지 이야기가 세 개의 시간대가 계속 교차됩니다. 맞아요. 네. 계속 껴있기 네. 때문에 요 시간대가 파악이 안 되면은 이거 그냥 100% 좁니다. 무조건 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살짝 졸았어요. 고백하자면 스트로프 청문회 할 때. 그리고 방금 이 인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뭐였지? 오펜하이머 이게 원작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1200페이지인데 이거를 다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는 누가 그랬어요, 근데? 안 읽어도 되는데. 안 읽어도 되는데 여하튼 근데 이게 과학자들의 전사를 다 알아야지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헌트 때 제가 헌트를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똑같다고 하는 그 논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헌트도 사실 몰라도 돼요. 네, 보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네. 몰라도. 다만 알면은 저거 사건이 저 사건이구나 대충 느낌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라면 달라고 하는 그 장면도 맞아요. 있고 귀순하고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아웅산 버마 그거 네, 맞아요. 버마 테러 그거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그 그 연출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헌트가 한국 현대사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듯이 이 오펜하이머 전기의 극장판 애니메이션판이다.
그래서 지금 쿠팡 플레이가 순위가 보면은 높은 게 저도 살짝 오늘 1시간 정도 보다가 잠들었는데 오펜하이머 다큐멘터리 영화가 네. 이게 유니버셜 그러니까 MBC에서 만든 거네. MBC 방송국에서 MBC가 아무튼 유니버셜 거니까 아무튼 자기네들 먹고 살기 좋죠 서로 연동하기. 그래서 MBC에서 직접 이제 감독님도 모셔오고 뭐 옛날에 빌 아저씨의 과학 이야기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 아니요. 빌 나이라고 아 네. 빌나이. 과학자 유명한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네. 좀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알쓸 신잡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 똑같죠. 네. 김상우 선생님. 네, 그렇죠. 그분 안 치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각종 과학자 안 치고 네. 이제 뭐 히로시마 당시 생존자 나오고 뭐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요 비하인드 이야기가 지금 상위권에 있어요 랭킹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면은 당연히 이해가 되겠다. 오펜하이머 야. 다큐멘터리니까. 미국에서 그런 거 있는데 뭐 음.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간에 제 감상표 사실 저도 끝나고 좀 정리를 할 시간이 나도 필요했는데 정리도 못하게 갑자기 저 나오실 때 아시잖아요. 네. 홍보사분들이 갑자기 직원이 갑자기 저를 붙잡으신 거예요. 재밌으십니까? 재밌었어요? 잠깐만 나 지금 생각도 해야 되는데 잠깐만 그러다가 저는 그 생각했죠. 3시간짜리 전기 영화인데 이토록 아기자기하게 연출하는 것도 사실 능력이다. 왜냐면은 맞아요. 3시간의 전기 영화 이렇게 사실 2시간짜리도 지루한 오지게 지겹고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그나마 좀 덜 지루했어요. 네, 이렇게 막 꼬고 연출도 왜냐면 개인의 고뇌에서 시작됐다가 결국에는 정치의 흑백 논리. 사실 저도 그래서 흑백 카메라 사용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왜냐면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 그걸 또 옮겨가니까 광복절에 보기에는 정말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거든요. 8월 10일 날 했으니까 언론사를. 근데 광복절 아침에 한 번 더 봤어요. 네. 아침에 6시에 6시에 아이맥스 1회차 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4시 40분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지하철 거의 첫 첫 다들 졸고 있어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근데 아무튼 가서 봤어. 가서 보고 그 첫 회차 아시잖아요. 보통 네. 이제 큰 영화들 첫 회차는 이제 굿즈를 받기 위해서 이제 네, 전쟁터입니다. 맞아요. 끝나고 아주 전쟁터예요 아주 그냥. 완전 여기가 무슨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분위기인데 집에 오니까 딱 그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데 내가 보길 잘했구나. 광복절에 정말 시의적절한 영화구나. 현실이 영화를 네. 초과해버렸죠.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이 녹음할 시점에 나오고 있는 이상한 그 논란도 네, 그죠. 그 영화의 내용과 너무 겹쳐 보여가지고 사실 네. 홍범도 장군이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영화로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봉오동 전투. 네, 봉오동 전투에서.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이미 다 평가가 된 인물인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약간 참. 오펜하이머가 이제 4D로 옮겨가는 거죠. 음. 근데 그 인터넷 짤방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오펜하이머 4D로 보면 원자 폭탄이 팍 터져 나와서 관객을 속 휩쓸 것이다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거 짤 있어요. 그건 파이널 네. 데스티네이션 4인가 3인가 네. 극장이 폭발한 장면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 그대로. 그래서 오펜하이머 4D 감상평 웃었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진짜. 사실 근데 그거는 파편들이 나오는 게 벌써 녹아버리지. 그러니까요. 그죠. 녹아버렸겠지. 아무튼간에 이 영화의 한번 줄거리를 제가 한번 시간대를 한번 싸그리 다 한번 고쳐봤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싸그리 다시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리를 해보면은 오펜하이머가 젊은 시절부터 맨해튼 프로젝트까지 완수하는 기본 시간대가 있고 그리고 1954년도에 원자력 협회에서 이제 오펜하이머 청문회 시점이 있고 그 쪼만한 방 거기서 하는 59년에 스트로스의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이제 상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시점이 있는데 59년 시점이 주로 이제 흑백인 거죠. 여기에 자막에 1번이 핵분열이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1번이 핵분열이죠. 네. 1번 핵분열. 2번이 핵융합. 핵융합. 네, 이렇게 나란히 기재된데 핵분열 파트가 오펜하이머 시점을 기술된 컬러.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상징하는 거죠. 핵분열이. 왜냐면 원자폭탄이 핵분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네. 근데 핵융합 과정은 수소폭탄이니까. 네. 그거는 스트로스의 시점으로 기술된 흑백 화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범례만 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려. 대충 이렇다. 전기가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이렇게 구성됐다는데 그래서 순서를 정리하면 1926년도에 22살입니다. 오펜하이머 22살인데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실험 물리학자 패트릭 블랙킷, 제임스 다시가 연기한 이 패트릭 블랙킷 밑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론 물리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실험 물리학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이다 보니까
실험 작업에 애를 쓰고 있었고 그래서 음. 막 뭔가 적성이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성적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건 유명한 이거 일화죠 이거는 네, 네, 사과. 실제. 네, 독이 든 사과를 남깁니다. 네, 근데 이내 회수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오펜하이머의 열정을 본 이론 물리학자 닐스 보어, 케네스 브레너가 연기한 이 닐스 보어가 그 사과를 먹으려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보어가 오펜하이머가 이제 넌 여기 있지 말고 독일의 괴텐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론 물리학이나 배워라. 그래서 이론 물리학을 이제 배우고 양자역학도 거기서 동시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후학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오펜하이머가 자신은 입당을 안 했습니다. 자신은 뭐 뉴딜 정책 민주당 그쪽이라고 네, 했죠. 그죠. 네. 입당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산주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론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공산당 당원인 진 테틀록, 플로렌스 퓨가 이제 연기인데 연인 관계가 되는 한편 또 생물학자인 키티와 결혼을 합니다. 에밀리 블런트 연기죠. 네. 하지만 이제 1938년에 나치의 독일의 핵분열 연구에 진전이 있었고 그러면서 오펜하이머와 그의 동료들에게 이제 그들 결과를 따라가도록 이제 자극이 됐고 2차 세계대전 한창인 1942년 미 육군 장군인 레슬리 그로보스 이거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 그로보스 장군이 원래 100kg이 넘다고 해요. 거부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키 큰 맷 데이먼 연기인데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라는 걸 이제 확신을 하고 이 확인을 해야 돼. 일단 체크를 하고 나서 원자 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과학자들을 이제 그 뉴멕시코의 로스앨러모스라는 약간 서부시대 개척지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여기서 연구를 하게 되죠. 기어코 원자 폭탄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문제는 그 사이에 나치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이 이 폭탄을 사용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폭탄을 사용하면은 태평양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어. 그런 생각에 오펜하이머가 첫 번째 이제 원자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실험이 성공한 후에 원자폭탄은 그의 손을 떠났고 잠깐 근데 여기서 저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게 사이에 뭐가 또 빠졌어요. 뭐냐면 원래 원자폭탄을 주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죽일 수 있는지 그런 각도나 네. 이런 걸 네. 다 얘기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근데 영화에서는 그걸 뺐어요. 그죠. 왜 뺐는지 모르겠죠.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뺐고. 그래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이 투하되면서 오펜하이머는 원폭의 아버지로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고 세상에 평화를 안기고 싶어했던 그의 생각을 어긋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 게리 올드만이 사실 놀랐어요. 네. 몰랐는데 게리 올드만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네. 트루먼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오펜하이머가 핵무기 개발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제한할 것을 촉구하지만 대통령이 일축하죠. 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제 명대사들을 남깁니다. 네.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징징대지 마라. 거의 네. 이런 느낌. 자, 이러면서 이제 내쫓기고 거의 사실상 내쫓기는 거죠. 그래서 이후 오펜하이머는 미 원자력 위원회 고문으로 맨해튼 프로젝트 동료였던 베니 샤프리 감독이 연기했어요. 직접 네. 에드워드 텔러가 제안한 수소폭탄에 반대합니다. 근데 오펜하이머의 입장은 하필 소련과 긴장된 냉전 속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이 원자력위원회의 창립위원이었던 아까 말했던 보수주의자 스트로스가 이를 틈타서 오펜하이머를 공산주의자이자 소련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를 숙청하려고 합니다. 그게 1954년도에 마련된 그 청문회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메카시즘 시대 공기가 그러하듯 얘를 이제 옹호를 하면은 나도 같이 이제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를 배신하는 이들의 이제 증언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그래서 그냥 정치 권력에 의해서 몰락한 과학자가 되고 맙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스트로스가 1959년 상무부 장관 임명청문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 청문회에서 라미 말렉이 연기한 네이비드 힐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스트로스가 개인적 원한으로 인해서 오펜하이머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그 결과로 사실은 청문회에서 떨어지는 거 한국에서도 잘 안 일어나거든요. 네. 청문 사실상 그냥 슈퍼 패스죠. 그렇게 되면은 거의 네. 패스 쓰는데 묶고 더블로 가죠. 그렇죠. 그럼 거의 패스 통과되는데 3표 차이로 스트로스가 상원 인준 표결에서 패하고 합니다. 그때 반대표를 던진 사람 중에 훗날 대통령이 된 사람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존 F 케네디가 네, 있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영화에 등장 안 했지만 린드비 존슨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엔 오펜하이머도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했고 아까 말했던 린드비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엔리코 페르미상도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여전히 자신의 핵분열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지구가 파멸될 수 있을 것에 대한 걱정을 이어가는 게 맨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맨 마지막 그거는 거의 옛날 그 마이클 베이 감독 영화 중에 그 아마겟돈 맨 처음에 오프닝 시작할 때 다 네. 불타는 거 그거 느낌이었어요. 약간.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선형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뭔가 한번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꼬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꼬을 필요는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네. 왜 꼬았을까? 근데 어느 정도는 이게 뭔가 개별의 어떤 신들이나 그런 요소들을 다 관객이 이해하라고 했을 것 같진 않고 예. 제가 이제 아까부터 에반게리온 같다고 한 게 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보면 되게 주인공 이카리 신지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파몰아치면서 네. 신이 계속 바뀌면서 되게 혼란스럽게 다가와지잖아요. 예. 네. 뭔가 이제 그 오펜하이머가 그 비공식 청문회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이카리 신지처럼 이제 고뇌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히 어떤 정보의 양들 때문에 다 뭔가 어느 정도는 이제 혼란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의도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로브스가 올 때부터 오펜하이머 맨해튼 실험의 탈화였죠. 그죠? 그로브스가 미사토 신경이 미사토겠죠? 유사토겠죠. 서비스 하겠네요. 네. 네. 아무튼간에 저는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본 게 이게 단순한 오펜하이머가 워낙 이제 성격 자체가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고 캐릭터가 그죠. 그래서 도덕적 또 여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꼬아봤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약간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됐던 인물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이분은 이제 애국심에 투철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홍범도 장군이랑 똑같아. 네. 애국심에 그죠. 투철한 인물이고 공산주의 사상에 그냥 눈을 뜬 것뿐이지. 그리고 그 당시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 말대로는 정말 이론적으로는 정말 잘 살아보자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맞아요. 여기도 그랬어요. 오펜하이머가 봤을 때도 이때는 이거 좋은 이론이다 였는데 그 실상은 사실은 스탈린의 그거는 몰랐던 거지. 네. 대숙청 그죠. 사실 이게 최근에 또 개봉한 영화에도 연결되는데 볼코노 오브 대련이 탈출하다. 네, 그 영화에도 이제 스탈린의 대숙청 과정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모르고 있을게요. 왜냐면 지금은 뭐 인터넷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그냥 감춰만 놓으면은 모르는 세상이니까 그 이론만 알고 있으니까. 그게 그 1960년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장리 꼬다르라든가 이런 감독들이 공산주의에 매료돼가지고 중국 여인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약간 그 중국 쪽에 마오쩌둥이 그 문화대혁명 한 거라든가 이런 사실들은 프랑스에 잘 알려졌었고, 네, 뭐 사르트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약간 러시아 공산주의를 되게 찬양했었는데 그게 실상을 접하기엔 너무 머니까. 그렇죠. 실상을 접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논쟁은 그거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우기 전범기 놓고 네. 뭐 유럽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거 그냥 따라하고 그런 것도 사실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요. 나치는 맞아 개거품을 보는데 음. 똑같은 건데 왜 그걸 왜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죠.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영화의 주제랑도 이어지지 않나 싶어요. 왜냐 실험 물리학에서 이론 물리학으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영화가. 그쵸, 그쵸. 아,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현실 너머의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이론을 성립해 나가는데 이 이론은 도저히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괴리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게 오펜하이머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상 예보만 보고 기후를 예측하는데 날씨는 나날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의 괴리라는 모티프가 계속 오펜하이머의 행동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진테트록과 사랑에 빠지는 건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키티랑 결혼을 했어야 됐고 그죠. 연애랑 결혼 좀 다른. 네. 결혼이랑 그 연애랑 좀 다르니까. 네. 그리고 그 나치가 원자폭탄 만들기 전에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이론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현실 정치로 인해서.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에 발담그고 있으면서도 학계의 폐쇄성에 맞서고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서 이 이분법 사이를 오가는 듯한 그 오펜하이머의 괴로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거가 흑백으로 오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폭의 아버지였는데 어느 순간 사실 오펜하이머는 말년에는 반핵 운동을 하는 정치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모순 같은 지점을 풀이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원래 본래 모순의 동물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선형 구성을 통해 가지고 그런 모순의 순간이 교차하는 과정을 담지 않았을까. 난 생각해보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물 행동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한 사소한 행동이 결국 미래 자신의 운명을 속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그냥 책 하나 떨어진 거 봤는데 이게 나중에 스테이를 외칠 줄 모르게 되는 거고 인터스텔라에. 그렇죠.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그 오펜하이머가 스트로스를 적으로 돌리는 계기가 이제 네, 아인슈타인. 예. 아니, 아인슈타인도 있고 아니면 청문회에서 뭐 대놓고 농담. 면박을 준다든지 어쩌면 그런 스트로스를 면박 주려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결국엔 자기가 만들어낸 운명처럼 돼서 다시 자기를 올가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논란이 참 좋아하죠. 참고로 그 놀란 감독이 그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면은 그 비디오 가가지고 아, 네, 비디오 맞아요. 네, 그 네. 프랑스 거잖아요. 네. 유튜브 영어 자막 대충 켜놓고 보긴 봤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보니까 이 감독이 그걸 딱 꺼내더라고. 아마데우스를 딱 꺼냈는데 내가 이 맞아요. 공부 참고했다고. 아,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모차르트랑 살리에리의 관계가 네네. 이 오펜하이머와 스트로스의 관계처럼 이제 묘사를 했다고 그렇네요. 네, 맞아요. 자기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살리에리는 사실은 결국은 이름이 잊혀지는 이름이 됐잖아 나중에 후에. 네. 네. 그렇죠. 스트로스도 자기는 잊혀지는 이름이 돼버린 거고 그것도 똑같고 뭐 스트로스가 이제 확실한 건 이제 뭔가 얘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억가심죠? 얘 때문에 지금 이러니까 나는 좀 화가 나고 나도 위원장인데 심지어 위원장 출신인데 제가 뭔데 막 이런 식도 있고 어떻게 하면 얘를 없앨까 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거가 되게 재밌는 게 한국 소설가 중에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 하얼빈으로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되셨고 카레놀레로 유명하신. 그렇죠. 네, 카레놀의 4장에 헛개비라는 그 파트가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남한산성이라든가 카레노래 등에서 계속 반복하는 건데 주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현실 정치 언어가 있고 정치 언어는 되게 유려하고 미적이고 아름다워요. 근데 현실은 똥이나 아니면 이런 지리멸렬한 것으로 가득해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이순신이 헤매고 있다든가 인조가 이렇게 그 헤매고 있다든가 이런 류의 인물들을 많이 그려냈는데 오펜하이머가 딱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지리멸렬한 현실의 언어, 현실의 정치 언어에는 적응을 못하겠고 그리고 그 미적으로 치장된 이론의 세계에도 적응 못해가지고 계속 흔들리고 고뇌받는 인물들. 그래서 김훈의 소설이 생각나는 파트도 있고. 근데 놀란 감독이 은근히 그런 영화를 많이 찍었어. 계속 보면 인간의 본성 이러면서 심지어 거의 보면은 거의 특히 이제 중년 남성의 고뇌. 맞아요. 이게 그죠. 이게 항상 보면 들어가요. 메멘토에도 들어가 있고 인셉션에도 들어가 있고 인셉션에도 이제 아내를 잃었고 뭐 네, 그런 맞아요. 슬픔에 쌓여 있는 남자가 고뇌 이제 근데 이번 작품도 사실은 이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제 감독의 통찰이 한 과학자의 고뇌를 통해서 더 빛난 거고 맞아요. 다양한 지점에서 감독도 그 얘기했어요. 다양한 지점에서 오펜하이머의 정신 속으로 파고들어서 관객을 그 감정적 여정 속에 안내하려고 노력했다고. 그게 이제 이 영화의 도전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놀라운 영화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여자가 사라져야만 인물의 동기가 생겨요. 그렇죠. 진테트로 퇴장하는 거 참. 네. 죽이던가. 네. 죽이든가 일단 실종돼야 돼. 이게 무슨 히치콕의 현기증을 계속 모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항상 보인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번 하다못해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경우도 네. 그거는 그게 사실 마리온 코티아르의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네. 흑역사 연기 그 죽는 순간 연기하는 거 네, 맞아요. 약간 그쵸. 그런 것도 그렇고 그거네요. 지금 다크나이트도 그랬고 뭐 다 누군가 죽네 여자가. 네. 뭐 죽거나 뭐 떠나거나. 일단 여자가 죽어야지 시작된다. 그나마 테넷은 살렸나? 테넷은 비엘이잖아요. 비엘이죠. 네. 테넷은 니라고 프로타고니스트 사이의 비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그 로버트 패틴슨이 비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니까 트와일라이트나 트와일라이트라든가. 맞아요. 비엘 뭐죠? 트와일라이트. 네, 트와일라이트 비엘물이고. 그죠 비엘이죠. 예. 지금 뭐 비엘의 오메가 버스 이런 것도 트와일라이트에서 다 왔고, 나오는 예, 거고. 그죠. 사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맨날 VS 게임에 이런 거 했거든요. 자비의 논란이 찍은 블록버스터 vs 크리스토퍼 논란이 찍은 키어 영화. 근데 친구가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테넷이 비엘 영화라고. 그렇긴 해요. 이제 아니 심지어 약간 상견례 느낌이야. 그렇게 따지면 타임슬립물이야. 그러니까요. 상견니. 타임슬립물이잖아. 예, 그죠, 만날 그죠. 때 처음
심지어 맨 마지막 장면 그거잖아요. 내가 죽는 순간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양반은.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만나겠어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있어 너는. 약간 테넷은 그거 느낀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오늘 어제 너를 만난다 했나? 그 일본 영화 있잖아. 맞네. 와 맞네. 아 그거다. 네. 아, 네, 그거여가지고 많이 참고를 하셨네 감독님. 그 감독님이 약간 그 인셉션 때도 파프리카를 엄청 참고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유명하죠. 완전 씬을 그대로 네 그죠 그대로 그대로 베낀 맞아요. 거잖아요. 카피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다 보면 약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의외로 아니메 좋아하시죠? 네. 이해로 좋아해. 이쪽일 수 있다. 이쪽일 수 네. 있다, 오타쿠적일 수 있다. 근데 그럴 것 같긴 하고. 약간 그러니까 취향만 보면 되게 고상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음. 드는 게, 왜냐면 일단 모든 영화가 그리스 비극과 비슷해요. 오이디푸스가 그냥 자기 모르게 지나가다가 뭐 자기 습격하길래 사람 죽였는데 그게 자기 아빠였고, 그게 왕국 들어가서 결혼해 보니까 자기 엄마였고, 뭐 이런 게 자기가 사소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고의 파국이었다. 이런 구조랑도 이어지잖아요. 그리스 비극의 구조.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 환송대라는 영화가 있는데 1962년도 크리스 마르케라는 감독이 만든 실험 영화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여자 봤는데 그 여자의 이미지가 있고 그 여자의 이미지 다음에 어떤 남자가 죽는 걸 보는데 그 남자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플롯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여러 시간을 오가는 시간 여행 영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서 되게 애니메이션 같은 측면이 있다. 그리스 비극 같은데 본인은 그리스 비극을 지향하지만 애니메이션으로 귀결된 지점이 있다. 근데 또 거기 보면서 신화적인 거는 좋아하는데 리얼리즘은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되게 이상해요. 그렇죠. 리얼리즘의 연출을 안 하면은 진짜 입안에 가시가 돌 정도로 그 최근에 인터뷰 보니까 로다주랑 같이 한 인터뷰가 있는데 로다주한테 이제 질문지 막 여러 개 또 열어보다가 그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다주가 이제 혹시 어벤져스를 놀란 감독이 만들 수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잠깐만 이거 점프 스투백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옆에서 그게 얘기하니까 한 몇 년 걸릴 것 같네요. 평생 프로젝트로. 사실 그래도 핵폭탄 장면 기대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놀란 감독이 미니어처 상당히 또 좋아해요. 네, 맞아요. 이걸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대충 설마 진짜 찍었네, 진짜 폭탄을 뭐 찍었을 리도 없고 뭐 어떻게 미국에서 허가를 줄 리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당연하죠. 그러면 뻔히 옛날에 썼던 그 구식 방식을 하겠지 라는 네.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특촬물이었어.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왜냐면은 특촬물인 게 옛날 배트맨 비긴즈에서도 보면 특촬물이에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거기서도 싸울 때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기차 박살을 나가지고 떨어질 때 거기 다 미니어처예요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니어처를 옛날부터 쓰신 분이고 그 인터스텔라도 심지어 하다 못해. 네. 맞아요. 그 유명한 도킹 장면 그거. 네. 웃긴 장면 미니어처잖아요. 그거 미니어처예요. 아니 이미 어렸을 때 특촬물을 좋아하신 거네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특촬물 매니아죠. 특촬물에 나올 만한 그 기법들 다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오펜하이머 나온 것도 사실은 약간 느낌이 그 폭발 장면 그 장면 쳐다볼 때 이제 폭발할 때 이제 쳐다보는 장면 이게 합성됐거든요. 네. 그게 옛날에 1950년대 유행했던 이제 고질라 같은 영화 네, 맞아요. 원작 그죠. 고질라 네. 원작 고질라도 받아보고 이제 이런 장면들 합성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딱 그런 톤으로 연출했어요. 그러니까요. 어쩜 크리스토퍼 오마주 놀란- 같은 네.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거 보면서 야 이건 옛날 작품 오마주다. 논란은 미국의 히데아키다. 그렇죠. 놀라는 역시 오타쿠다. 네, 그러니까 그죠. 그 생각이 딱 먼저 들더라고요. 중간중간 대사들도 약간 좀 네, 애니메에 대해서 예, 있어요. 중간에 이런 대사 있었거든요. 막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어. 무서워도 해야 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완전 신지가 막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면 안 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약간 자의식 과잉이죠 이런 거 보면은. 맞아요. 네. 그 자의식 과잉 사실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나는 이제 죽음이여 세상의 네. 파괴자가 되었다. 논란의 배드신. 네, 근데 그게 배드신. 원래 배드시에서 하는 대사는 원래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죠. 그냥 인터뷰 중에 했던 말이거든 원래는. 인터뷰 중에 한 말인데 그게 왜 거기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약간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그렇죠. 예. 네, 그 엔딩과 예.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하잖아요. 네. 배드신을 하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아마 이 배드신이 사실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배드신의 과연 삽입이 괜찮았는가 적당했는가 넘어가 볼게요. 이게 꼭 필요했는가? 논란이 애초에 여성의 심리를 잘 다룬 적이 있나요?
이걸 모른다는 점에서 또 되게 히치콕 같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여성의 심리 같은 거는 아내가 좀 해줬을까 같은 아니 제작자가 아내잖아요. 엠마 토마스가 네. 아내도 그렇게 막 안 해주는 것 같아. 일부러 얘기를.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보면은 아내랑 같이 계속 콤보로 제작하거든요. 항상.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일절 그거는 그거 안 하나 봐요. 그냥 각본에 도움은 줘도 뭐 지적은 안 하나 봐요. 오히려 남자와 남자 사이 관계를 더 잘 다루지. 베드 씨는 약간 있어야 될 당위의 문제도 있지만 그냥 얘네들이 베드 씨를 하기까지 감정을 쌓았나? 그죠. 예, 좀 뜬금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진테트론과 첫눈에 반한 씬부터 둘이 너무 인형처럼 굳어 있어요. 아니 갑자기 얘네들이 한다고? 아니 그냥 만나서 데이트하겠지 싶었는데. 네. 사실 의도적인 장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의도적이었는지를 네. 괜히 인도한테만 욕 먹었거든요. 사실은 아, 네. 그죠. 인도가 이제 인도 정부가 이제 우파니 다들 그게 하필 인용하는 게 바가바드 기타. 네, 네. 거기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 되어 있는 걸 인용을 하는데 그런 거죠. 사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를 소리내어 읽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10억 명의 관용적인 힌두교도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제거하라 얘기도 나왔었고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참고로 국내는 아닙니다. 국내는 아니고 몇몇 국가에서는 이제 CG를 입혔어요. 이거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니까요. 진테트록의 그거 네. 나체 장면에 CG 다 핀. CG를 아. 검은색으로 다 이제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옛날 뭐야 원피스 네. 원피스 같은 드라마 이제 나미가 이제 비키니 입고 있으면 이제 그죠. 원피스로 바꿔 입고 바꿔버리고 네, 상디가 담배 피고 그죠, 있으면 그죠. 사탕으로 바꾸고. 그러니까요. 추파춥스. 그거 다를 게 없는데 그것도 본인이 지시되는 건가? 혹시? 그러니까 왜냐면 자르거나 아니면 CG는 어지간하면 블러 처리를 하던가 하지 네. 드레스를 입히지 않거든요. 그죠. 꼭 그렇게 보여줬어야 속이 후련했냐라고 외치고 싶어요. 그래, 두 번째 장면도 사실 그래. 두 번째 장면도 음. 약간 이제 거기서 심리 묘사를 할 때도 그렇고 약간 이거는 NTR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찍었어. NTR 느낌 나게. 맞아요. 심지어 에밀리 블런트가 보게끔 얼굴을 대놓고 그러니까요. 아, 그것도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덕분에 이제 개봉하면서 개봉날 당일에 이제 난리가 났죠. 왜냐면은 우리 이제 여름 방학 시즌이니까 네. 15세여도 뭐 설마 그런 게 있겠어 하고 이제 애들을 갔는데. 데리고 이제 왔는데 아이고. 낭패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아, 요즘 15세는 사실 12세도 요즘엔 배드신이 나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뭐야 뭔 영화였지? 마블 영화인데 이터널스도 12세에 나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제는 뭐 알아서 잘 교육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셨지? 우리가 어떻게 영등이가 문제지? 뭐 아, 그럼요. 박평식 선생님이 빠지셔서 빠지셨나? 요즘에는 근데 확실히 영등이가 이런 거 너무 관대. 네, 맞아요. 맞아요. 엄청 관대해졌어요. 진짜 옛날 같아서 그냥 칼같이 19세 받을 영화를 15세 했고 네. 네, 15세 맞아요. 받을 영화들이 12세 됐어. 진짜 이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언제였지? 그 어떤 영화였더라? 독전. 독전. 그때 상당히 이슈가 많았어. 독전부터 이슈가 많았고 네. 에이리언 그 두 번째 영화 그 뭐야? 프로메테우스 다음에 커버넌트. 커버넌트도 15세여가지고 네. 다들 이게 15세라고 나들 깜짝 약간 놀라. 미국 기준 따라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점점 내려가니까 사실 뭐 그래요. 뭐 점점 내려가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대한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최근에 이제 기사 쓰다 깜짝 놀랐던 해피투게더. 네. 네네. 해피투게더가 옛날에 삭제 개봉이었거든요. 삭제 네. 개봉에서 청불로 개봉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재개봉을 무삭제해놓고 15세예요. 많이 시대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만큼. 그죠. 그걸 이제 그거 생각하면은 뭐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이맥스가 과연 적당히 쓰였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다양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좋습니다.